딩동.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 선명하게 찍힌 숫자 3억 2,500만 원. 그 소리는 저에게 자유의 종소리와도 같았습니다. 지난 30년 저는 이 집의 아내가 아니라 이름 없는 머슴이었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야, 물 한 잔 안 떠오고 뭐해? 이제 내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할 텐데. 태도가 그게 뭐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평생을 그래왔듯 저를 하대하는 고압적인 태도가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유리컵과 함께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올려두었죠. 당신 퇴직금 들어왔더라. 축하해. 그리고 이건 지난 30년간 내가 당신 집 머슴으로 산 것에 대한 내 퇴직금이야. 남편이 봉투 속 이혼 소송장과 재산 분할 청구서를 확인하는 순간 3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남편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날을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그 인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 부부의 인연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시면 더 감동적이고 속 시원한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때 저는 26의 꽃다운 나이였죠. 남편은 중견기업 대리였는데 훤칠한 키에 듬직한 말투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장남으로 자라 제 힘으로 일어서겠다는 그 의지가 참 멋져 보였습니다. 저는 가진 것 없어도 그 사람 하나 믿고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지요. 하지만 결혼하고 좀 지났을 무렵 퇴근한 남편이 제 앞에 낡은 수첩 하나를 툭 던지더군요. 앞으로 우리 집 모든 돈 관리는 내가 한다. 너는 내가 주는 돈만 받아서 써. 그리고 이건 가계부니까 10원짜리 하나까지 다 적어놔. 만약 돈이 비면 그날은 내 용돈에서 깎을 줄 알아. 그때만 해도 저는 그게 그저 알뜰하고 책임감 있는 성격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젊은 나이에 내 집 마련하려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그게 제 평생을 올가맬 족쇄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으로 이직하며 승승장구했습니다. 월급 봉투는 점점 두꺼워졌지만 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친구들에게 술을 사고 후배들에게 밥을 사며 기분 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남편은 호인 중의 호인이었죠. 하지만 현관문만 닫히면 그는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사왔는데 남편이 가계부를 보더니 저를 1시간 동안 거실에 세워두고 훈계를 하더군요. 야, 김명희,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옆 동네 마트는 콩나물이 500원이라는데 너는 왜 여기서 700원에 샀어? 이 200원이 우스워? 내가 밖에서 상사들한테 머리 굽혀가며 번 돈인데 너는 집에서 노는 주제에 이렇게 돈을 함부로 써도 돼? 500원과 700원. 그 고작 200원 차이 때문에 저는 남편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내가 집에서 하는 게 뭐가 있냐? 내 돈 없으면 너는 굶어 죽을 여자다. 그 말들은 송곳이 되어 제 가슴을 수만 번도 더 찔렀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는 상황이 더 심해졌습니다. 기저귀가 분유값을 달라고 할 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결제를 맡아야 했습니다. 이번 달엔 왜 이렇게 기저귀를 많이 썼냐? 애가 유난스러운 거냐 아니면 내가 게으른 거냐? 남편은 아이들의 용품마저도 아까워하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를 메우려 저는 남편 몰래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잠든 새벽 4시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녔죠.
겨울이면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고 발목이 시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들킬까봐 아픈 내색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우유 배달로 번 돈은 제 비상금 통장에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그 돈을 확인할 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갈 때 당신이 나를 머슴 취급했던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세월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부장이 되고 본부장이 되면서 더 기세등등해졌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죠. 양말을 벗어 던지며 밥 가져와라, 물 가져와라, 리모컨 어디 있냐? 저는 그저 그의 지시를 받아내는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지독한 몸살 감기에 걸려 눈도 못 뜰 정도로 알아누운 적이 있었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프고 열이 펄펄 끓었죠. 퇴근한 남편은 거실 불을 켜더니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아니, 집구석 꼴이 이게 뭐야? 밥도 안 해놓고 자빠져 있어? 내가 밖에서 먼지 마시며 일하고 오면 따뜻한 국이라도 있어야 할 거 아냐? 제가 신음 섞인 목소리로 여보, 나 너무 아파서 그래요. 오늘은 그냥 밖에서 사 먹으면 안 될까요? 하고 물었더니 남편은 제 이불을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야, 아프면 약을 먹고 일어나야지. 어디서 게으름을 피워.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밥하고 빨래하는 거 말고 또 있어? 내 돈 받아먹고 살면서 그 정도도 안 하는 게 말이 돼? 억울함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냄비 앞에서 어지러운 머리를 부여잡으며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제가 끓인 찌개를 한 입 먹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국그릇을 식탁 위에 탁 던졌습니다. 왜 이렇게 짜? 너 지금 나한테 시위하냐? 이딴 걸 국이라고 끓여왔어? 국물이 제 손등 위로 튀어 뜨거운 통증이 번졌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바닥만 바라보았죠. 그날 밤 저는 화장실 변기 위에 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입을 틀어막고 흐느끼며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 돈, 당신이 평생을 바쳐 모은 그 퇴직금, 그걸로 당신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만들어주겠다고요. 세월이 흘러 남편의 은퇴가 1년 앞으로 다가왔을 무렵, 저는 남편의 주머니에서 낯선 향수 냄새를 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회식 자리에서 벤 냄새겠거니 싶었죠. 하지만 남편의 태도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평소엔 생활비 10원 한 장 주는 걸 아까워하던 사람이 제 몰래 보석방과 백화점에서 수백만 원을 결제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에게는 머슴보다 못한 대접을 하면서 뒤로는 다른 여자에게 제 피 같은 돈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조용히 남편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퇴근 후 어디를 가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어느 화려한 카페에서 제 친동생처럼 아끼던 옆집 여자와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남편을 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사준 명품 가방을 옆에 두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더군요. 제 손은 마트 봉투를 들고 있어 거칠고 투박한데 그 여자의 손은 고운 보석 반지가 끼워져 반짝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무너져 내리는 동시에 차가운 얼음 송곳 같은 것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래, 당신이 나를 이렇게 배신했구나. 당신은 내가 평생 모를 줄 알았겠지. 저는 그날 이후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30년 동안 남편이 저에게 저지른 폭언의 녹취록, 제가 새벽마다 우유를 배달하며 모은 돈의 기록, 그리고 남편의 외도 증거들. 변호사는 제 자료들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모님, 정말 독하게 준비하셨네요. 이 정도면 퇴직금 가압류는 물론이고 재산 분할에서도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저는 은퇴 날짜가 다가올수록 더 완벽하게 연기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순종적인 아내인 척 그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퇴직금으로 누릴 화려한 노후에 취해 있었습니다. 야, 이제 곧 3억 넘게 들어온다. 그 돈이면 나는 황제처럼 살 거야. 너도 내 수발 잘 들면 내가 국물 좀 나눠줄게. 남편의 그 거만한 웃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드디어 은퇴 당일 남편의 휴대폰으로 입금 알람이 울린 그 순간 저는 식탁 위에 이혼 소송장과 재산분할 청구서를 나란히 올려두었습니다. 물을 마시던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시는 것을 보며 저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해방감을 맛보았습니다. 너 이게 다 뭐야? 이 서류들 어디서 난 거야? 남편은 짐승처럼 소리를 지르며 서류를 찢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죠. 찢어봐요. 어차피 법원에는 원본이 가 있고 당신 통장은 이미 묶였으니까.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휴대폰을 확인하더니 출금 불가라는 메시지에 경악했습니다. 야, 김명희. 내가 감히 나한테 이래? 내가 누구 덕분에 여기까지 왔는데? 남편은 제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닫혀있던 현관문이 열리며 2명의 건장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미리 고용한 경호원들이었죠. 남편은 그들의 기세에 눌려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나한테 가계부를 던졌던 날 기억나? 그때부터 나는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머슴이었어. 이제 그 머슴이 퇴직금을 받아가는 날이야. 당신 짐은 이미 다 싸놨으니까 지금 당장 나가. 이 아파트는 내 명의로 가압류됐고 당신이 그 여자한테 퍼준 돈까지 다 계산해서 청구했어.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가 나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아? 그 돈 다 뺏어가도 너는 아무것도 못해. 하지만 남편은 몰랐습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남편 몰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실무를 익혀왔다는 것을요. 저는 남편이 숨기고 싶어 하던 또 다른 비밀, 즉 회사 공금을 유용했다는 정황이 담긴 USB를 그의 눈앞에 흔들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지? 조용히 나가면 이건 묻어줄게. 하지만 계속 버티면 검찰청으로 바로 갈 거야.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여자가 더 이상 예전의 순종적인 머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남편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제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그 비굴한 모습은 저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경호원들에 의해 끌려나가듯 현관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온 집안을 흔들었죠. 드디어 찾아온 고요함. 저는 거실 한복판에 주저앉아 크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 만에 느껴보는 완벽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쫓겨나던 남편이 마지막으로 뱉은 말이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너, 그 여자 정체를 알면 기절할 거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남편의 마지막 발악이라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저녁 제 휴대폰으로 모르는 번호의 사진 한 장이 도착했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는 순간 제 심장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팔짱을 끼고 다정하게 웃고 있는 그 여자.
제 친동생처럼 아끼던 옆집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그녀는 제 친동생이었습니다. 가장 믿었던 동생과 가장 미워했던 남편의 배신. 복수가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더 거대한 파도가 저를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문득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들리더군요. 띠리릭. 이 집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은 저와 남편 그리고 아이들 뿐인데 과연 들어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도어락 번호가 눌리는 소리에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띠리릭 철컥. 육중한 현관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 친동생 영숙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남편과 다정하게 웃고 있던 그 얼굴 그대로였죠. 영숙이는 제가 거실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 걸 보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주 익숙한 듯 신발을 벗고 들어와 제 맞은편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더군요. 언니, 형부 퇴직금 들어온 날인데 분위기가 왜 이래? 형부는 어디 갔어? 영숙이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나긋나긋했지만 그 속에는 칼날 같은 차가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영숙이에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뭐야? 내가 왜 형부랑 이러고 있어? 영숙이는 사진을 쓱 보더니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 언니도 참, 이제 알았어? 나 형부랑 만난 지 벌써 5년이야. 형부가 언니 몰래 오피스텔 얻어준 것도, 내 이름으로 적금 부어준 것도 다 나라고. 세상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30년을 머슴처럼 살며 버틴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하나뿐인 동생, 영숙이만큼은 잘 살길 바랐던 마음이었는데, 제 남편은 제 고열을 짜내어 제 동생의 입에 달콤한 과일을 넣어주고 있었습니다. 영숙이는 제 표정엔 관심도 없다는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형부가 그러더라. 언니는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근데 언니가 감히 퇴직금을 가압류해? 그거 당장 풀어. 형부가 나 이민 보내주기로 했단 말이야.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남은 핏줄에 대한 정이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영숙이의 뺨을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짝 하는 소리가 거실 가득 울려 퍼졌죠. 영숙이는 제 뺨을 감싸주며 도끼 어린 눈으로 저를 노려봤습니다. 언니가 미쳤구나? 내가 형부한테 말해서 언니 길거리로 쫓겨나게 할 거야.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아니, 쫓겨나는 건 너희 둘이야. 내 이름으로 된 오피스텔, 그거 형부가 공금 유용해서 사준 거더라. 너도 공범으로 조사받고 싶지 않으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영숙이는 당황한 듯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제가 그렇게까지 알고 있을 줄은 몰랐겠지요. 저는 영숙이를 현관 밖으로 밀쳐내고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온 정막 속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남편의 배신보다 피를 나눈 동생의 배신이 더 아팠습니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저를 지켜줄 사람이 저 자신밖에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적힌 어머니의 유언을 다시 읽었죠. 영희야, 사람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을 믿는 거다. 너를 아프게 하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소중해도 잘라내거라.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참아왔던 건 미덕이 아니라 미련이었음을 이제야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저는 지옥 같은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 협박과 애원을 반복했고 영숙이는 집 앞으로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소동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발악할수록 저는 더 치밀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우유 배달을 하며 모았던 비상금과 남편 몰래 취득했던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제 그 무기들을 꺼낼 때가 온 것이죠. 저는 가장 먼저 남편이 다녔던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남편이 퇴직금 입금 직전까지 처리했던 서류들을 꼼꼼히 살폈죠. 제가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남편은 퇴직 후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여러 명의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 피해자들을 한 명씩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저를 경계했지만 제가 남편의 비리 증거가 담긴 USB를 보여주자 눈물을 흘리며 협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제 조력자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은퇴 후 세우려 했던 유령 회사의 실체, 그리고 그 회사를 통해 세탁하려 했던 자금의 흐름을 낱낱이 파헤쳐 주었죠. 저는 그 자료들을 모아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제 남편은 단순한 이혼 소송을 넘어 형사처벌까지 피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복수의 그물은 점점 더 좁혀지고 있었고 남편은 그 사실도 모른 채 여전히 제 동생 영숙이와 함께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부동산 사무실에서 실무를 익히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목소리가 예전처럼 당당하지 못하고 잔뜩 쉬어 있더군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영숙이랑은 다 정리했어. 제발 퇴직금 가압류만 좀 풀어줘.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죽을 지경이야. 그 거만하던 본부장이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라니 인과응보가 참으로 빠르더군요.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영숙이는 어쩌고? 남편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년인 내 돈 다 들고 튀었어. 내가 준 보석이며 가방이며 다 챙겨서 잠적했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배신자들끼리의 결말이 이토록 뻔하다니요. 남편은 제가 마음이 약해진 줄 알았는지 더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우리 30년 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살려줘. 내가 당신 발 닦기라도 하며 살게.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조금 떼고 말했습니다. 30년 전 당신이 내 친정엄마 임종 못 가게 막았을 때 내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밥 차리라고 입을 걷어찼을 때 그때 우리 정은 다 타버리고 쟤만 남았어. 당신은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 내가 심판해야 할 범죄자일 뿐이야.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가슴속에서 시원한 바람이 한 줄기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비리 증거를 수집하던 중 저는 더욱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남편이 퇴직금 3억 외에도 제 이름으로 된 생명보험을 무려 5개나 가입해 두었더군요. 수혜자는 모두 남편 자신이었습니다. 소름이 끼쳤습니다. 단순히 돈을 뺏으려 했던 게 아니라 어쩌면 제 목숨까지도 담보로 잡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 보험 서류들을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작성된 위조 서류들이었죠. 남편의 죄목에 사문서, 위조와 보험 사기 미수까지 추가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편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제가 경찰서를 나왔을 때 누군가 제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거기엔 믿기지 않는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의 가스라이팅으로 저를 무시하고 집을 나갔던 큰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잘못했어. 아빠가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어.
아들의 고백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품속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건 아빠 몰래 내가 모은 거야. 엄마 독립할 때 보탰어. 아빠가 나한테 엄마 욕할 때마다 사실은 엄마가 우리 때문에 참는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제 마음속 마지막 얼음덩어리가 녹아내렸습니다. 자식까지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은 결국 통하는 법이었나 봅니다. 하지만 아들의 등 뒤로 수상한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창문이 내려가고 그 속에서 저를 노려보는 서늘한 눈동자. 바로 잠적했다던 제 동생 영숙이었습니다. 영숙이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입모양으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언니, 아직 안 끝났어. 영숙이의 그 서늘한 미소를 뒤로하고 검은 차가 급발진하며 사라졌습니다. 아들은 제 어깨를 감싸 쥐었지만 제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죠. 언니, 아직 안 끝났어.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전의 나약한 김영희가 아니었습니다. 30년 머슴살이에 굳은 살이 박힌 건 손바닥만이 아니었으니까요. 제 심장에도 누구도 뚫지 못할 단단한 굳은 살이 생겼음을 그때 확신했습니다. 저는 곧장 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보안업체에 연락해 현관 도어락 번호부터 바꾸고 사설 경비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들려주었죠. 아들은 아버지가 가입해둔 제 명의의 보험 서류들을 보더니 주먹을 불끈 쥐며 부르르 떨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내 목숨을 담보로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며 오열하더군요.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준호야, 이제 슬퍼할 시간도 아까워. 저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쳐야 해. 저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만나 영숙이가 나타났던 사실을 알리고 남편이 빼돌린 비자금의 최종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돈의 일부가 영숙이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이름으로 된 유령법인으로 흘러가고 있더군요. 그 법인의 대표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건 바로 남편이 그토록 무시하던 제 친정아버지의 명의였습니다. 10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인감과 서류를 남편이 도용해서 지금까지 세금 탈루와 비자금 세탁 창구로 이용해왔던 겁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명예까지 더럽히며 제 입속을 챙겼다니 이건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곧장 그 유령법인의 계좌를 동결시키기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 사실까지 알아낼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비자금은 남편이 퇴직금보다 더 소중히 여기던 그의 진짜 노후 자금이었으니까요. 그 무렵 쫓겨난 남편은 영숙이와 다시 손을 잡은 모양이었습니다. 돈줄이 막히자 두 사람의 눈에는 뵈는 게 없었죠. 남편은 제 집 앞에 나타나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김명희, 당장 문 열어. 내가 우리 장인어른 명의까지 건드려?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동네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싶어 창문을 열고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듯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연기까지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확성기를 들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듣도록 남편의 비리 일람을 하나씩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기 전에 돌아가신 장인의 인감을 도용해 비자금을 만든 범죄자입니다. 30년 동안 아내를 머슴처럼 부리고 처제와 바람이 나서 도망가려 했던 인간입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난의 화살이 되어
남편에게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당황해서 영숙이가 타고 있던 차로 도망치듯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쳐놓은 덫의 시작일 뿐이었죠. 저는 미리 경찰에 남편의 횡령과 사문서 위조 증거를 제출하고 신변 보호 요청을 해둔 상태였습니다. 남편이 차를 움직이려는 순간 골목 어귀에서 대기하던 경찰차들이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영숙이와 남편은 차 안에서 문을 잠그고 버텼지만 이미 끝난 게임이었습니다. 경찰에 연행되어 가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시원한 사이다를 들이킨 것 같은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영숙이는 끝까지 저를 노려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언니가 가진 거 다 뺏을 거야! 아직 하나 남았어! 그 하나가 무엇인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영숙이가 연행된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폭풍처럼 지나간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 놓인 막내딸의 일기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막내딸은 그동안 저에게 말하지 못했던 비밀들을 일기장에 적어두었더군요. 아빠가 엄마 몰래 저를 불러서 엄마를 정신병자로 몰아가려고 의사를 매수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이혼을 요구할 것을 대비해 저를 치매 환자나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강제로 요양원에 가두고 재산을 독식할 계획까지 세워두었던 겁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가 아니라 30년을 함께 산 악마였습니다. 저는 그 일기장을 들고 곧장 남편이 매수했다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의사는 처음엔 발뺌했지만 제가 내민 녹취록과 일기장의 구체적인 정황 앞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편에게 돈을 받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려 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죠. 이로써 남편의 죄목에는 인신구속 기도라는 무시무시한 항목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남편은 유치장에서 나오지 못한 채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고 영숙이 역시 공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퇴직금 3억뿐만 아니라 그가 숨겨두었던 비자금 5억 원에 대해서도 전액 몰수 및 재산분할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30년 무급 노동의 대가가 비로소 제 통장에 숫자로 찍히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반전은 재판장에서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저를 향해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저 여자가 다 꾸민 일이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을 뿐이다. 그때 재판정 문이 열리며 휠체어를 탄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죽었다고 말하며 인감을 도용했던 제 친정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아버지가 쓰러지자 가족들에겐 돌아가셨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방의 어느 외딴 요양원에 가두어 버렸던 겁니다. 아버지를 본 남편의 얼굴은 시신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영숙이 또한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죠.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하셨습니다. 저놈이 내 재산을 뺏으려고 나를 죽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내 딸 영희를 속이고 나를 지옥에 가뒀어. 재판장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껴안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 실신했고 영숙이는 구속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 저는 머슴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사자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진실은 아무리 깊이 묻어도 반드시 싹을 틔운다는 것을요. 저는 아버지와 아들, 딸의 손을 잡고 법정을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제 등 뒤로 남편에게 내려진 징역 15년의 선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남편의 퇴직금 통장에 있던 3억 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중 일부를 떼어 아버지가 계셨던 요양원의 힘든 노인들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돈이 전부라고 믿었던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돈은 이렇게 쓰는 것이라는 걸요. 이제 제 인생의 챕터는 새로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퇴직금과 비자금, 그리고 되찾은 친정의 재산을 합쳐 꽤 큰 금액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보다 더 소중한 건 제 이름 석자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불리던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닌 제 이름 김영희로 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아버지를 모시고 제주도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10년 동안 어두운 요양원에 갇혀 계셨던 아버지께 푸른 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버지는 바다를 보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영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내 인생 살아라. 아버지의 그 한마디에 30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마침내 가루가 되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제주도 작은 마을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틈틈이 공부했던 실력을 발휘해 마을 사람들의 집을 구해주는 일을 시작했죠. 아들과 딸도 수시로 내려와 저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예전에 그 초췌하고 겁에 질렸던 머슴 아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거기엔 눈빛이 살아있고 당당하게 웃는 한 여성이 서 있었죠. 어느덧 1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평온한 일상과 사랑하는 가족, 그리고 제 스스로 일궈낸 소중한 재산뿐입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콩나물 한 봉지를 사도 즐겁고 아플 때 마음껏 쉴 수 있는 이 평범한 권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저는 매일 감사하며 삽니다. 인생은 참 묘합니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30년 동안 참아온 건 미련이었지만 마지막에 던진 이혼 서류는 제 인생의 구원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머슴으로 혹은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며 눈물 흘리는 분들이 계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대접받기 위해 그리고 당신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김영희의 진짜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도 일찍 일어나 바닷가를 산책하고 맛있는 밥을 지어 아버지와 나누어 먹을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이 적힌 명함을 들고 활기차게 출근하겠죠. 30년 머슴 아내가 아닌 당당한 김영희로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또 다른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시니어 리듬이었습니다.